안녕하세요. 특집 연말 전략 지금 사야 할 유망주시가 오늘 진행을 맡은 손현정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시장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업종별로 옥석가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까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핵심 유망주들 꼽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인사해 드리죠.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투자 콘텐츠 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핵심 유망주 뽑아주시는 거 좀 기대가 됩니다. 먼저 그럼 민재기 팀장의 첫 번째 업종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업종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일단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는지 이현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전략팀장님이 선택한 첫 번째 업종, 바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함께 보시죠. 증권사들은 내년 중 메모리 수급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반도체 업종의 핵심 트렌드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와 매출 모두 비메모리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우려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설비 투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설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증강현실 등을 구현하기 위한 헤드셋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메모리 수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후공정 기술의 핵심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주목했는데요.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최근 기존 컴퓨팅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성능 연산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가 이 코로나 공급 부족에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서 내년 연초까지, 상반기까지 반도체 후공정에 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 쪽에 중에서도 네. 후공정 쪽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도체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요와 공급이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 일단 꼬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팟 가격과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좀 뒤틀려 가지고 역전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가격은 거기에다가 이제 2022년에는 이제 반도체의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램 쪽도 지금 많이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매우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네네.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원래 네. 1분기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쪽도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이제 공급 부족 현상으로 허덕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크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패키징이나 네. 테스트, 검사 장비 이쪽을 보는데 지금 패키징 기판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심텍이라든가 해성 DS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수요가 좀 살아난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패키징 기판 쪽은 쇼티지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기업들 기판 설계 기술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성격을 제가 한번 분리를 해드리면 네.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뭐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종합 네.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만 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 TSMC라든지 우리나라의 DB 하이텍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 설계하는 회사들,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그냥 하청 받아서 생산해 주는 그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갑과 을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이러한 뭐 파운드리 기업들은 캐파 확대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은 제조 단가 자체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출발은 이제 대만의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UMC라고 있습니다. UMC가 분기마다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의 가격을 올리고 있고 1위인 TSMC마저도 가격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는 올해 하반기에는 첨단 공정도 20% 올렸고요. 중저가 제품도 10% 올리면서 인상률이 빠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즈라는 이제 뭐 보고서를 보면 UMC는 내년도에도 10% 1분기에 가격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DB 하이텍도 같이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밝힌 적은 없지만 실적 나온 것을 뜯어보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파운드리 쪽 가격 인상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네. 이 파운드리 사업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하 폭 그리고 강도만을 조절해서 공급 계약을 지금까지 체결해 왔는데 현재는 파운드리 수요가 공급을 뭐 30% 정도 초과하면서 아마 파운드리 가격 현실화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메모리 업체로 계속 1, 2위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는 조금 투자가 덜했다면 이제는 네. 뭐 미국도 간 만큼 굉장히 이제 투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후공정 면에서 그러니까 후공정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전반적인 파운드리가 살아날 때 후공정에서는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이 이제 캐파 증설을 좀 하고 있는데 신규 팹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아서 또 증설을 하고 있고 또 TSMC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날 네.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죠. 거기에서도 아마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이 증권가에서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5G 이쪽 첨단 산업 성장 쪽으로 계속 반도체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리 증설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종목은 조금 아껴두고 네. 강영현 부장님은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반도체 후공정에서 그 지금은 이제 심텍 뭐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가는데 후공정 장비 쪽을 좋게 봐야 될지. 장비요? 네, 후공정 장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시설 투자를 하고 삼성의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은 일단 절대적으로 캐파가 부족한 상황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나 소재 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랑 소재 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반도체 후공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미글로벌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 반도체죠. 죄송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 사실 주력 장비가 제가 VP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는 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굉장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좀 대표주로 뽑히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EMI 실드라는 이제 전자파 이제 차폐 장비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투자의 직접적인 투자의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반도체 패키지에서 이제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척하고 검사, 선별 그리고 적재까지 쭉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하는데 일괄 공정의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으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WLP, 뭐 또 PLP 모든 형태의 이제 패키징 공정에 적용 가능한 범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부분이 이 비메모리 후공정 전문 오사트 기업들이 있습니다. 엠코라든지 대만의 ASE 이런 네.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곧 이제 파운드리 발표가 나올 거고요. 대만의 TSMC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엠코라든지 대만의 ASE 같은 이러한 오사트 기업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네.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 쪽도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핵심은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의 원가에 30~40%를 차지하는 마이크로 소우라는 게 있습니다. 소우라는 게 이거 톱이거든요. 톱니. 네. 이 정밀하게 자르는 이제 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의 디스코사가 원래는 독점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매우 단축을 할 수 있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핵심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EMI 실드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칩이 미세화되면서 칩 안에서 여러 가지 회로들이 서로 이제 반도체 칩끼리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속을 막을 입히는데요. 그 부분도 글로벌 1위를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HBM이라는 이제 공정이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내년도 초에 이제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네. 이 HBM이라는 공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HBM이 뭐냐면 고성능 CPU라든지 GPU가 있는데 그 주위에 반도체 칩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통신이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칩을 쌓게 되거든요. 그 위로 쌓게 되면 쌓고 난 다음에 거기를 구멍을 딱 뚫어주면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BM 공정 혁신으로 아마도 빠르게 적용을 하면 이 부분에서도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공정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 칩을 이 기판과 이어주는 와이어 본딩, 이 선으로 이렇게 금속 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칩끼리 구멍을 하나 이렇게 쭉 뚫어주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TSV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슈퍼컴퓨팅 이런 네. 부분들이 되려면 이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한미 반도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목을 할 기술이다. 신사업으로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1,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기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뭐 탑 파운드리 후공정 장비 회사로서 12배 정도 수준이면 부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3만 원 초반은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 전고점이 4만 원을 뚫어주는 흐름을 어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정고점 뚫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VP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한 8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신기술도 접목해서 굉장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는 만큼 한미반도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반도체 후공정 업종까지 그리고 종목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강영현 부장이 선택한 유망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뭐 항공 관련된 주식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항공 여행 업종. 자, 그럼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이현재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부장님이 선택한 첫 번째 업종인데요. 바로 여행 항공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볼 업종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금융투자는 2년간 여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홍콩의 사스 사태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상호 국민 간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 수혜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NH투자증권 역시 항공 여객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운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요 회복 과정에서 15% 이상 운임이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83% 이상 회복한다면 운임 상승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계속된 신용도 하락으로 신규 항공기 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항공 관련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들의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11월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봐도 될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아마 뭐 트래블 버블을 기대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좀 무산이 되고 치료제가 이제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제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리는데 어떤 증세 자체가 약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맘 놓고 가기 어렵고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서 어린 애들 데리고 있는 부부들은 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도 백신 맞거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가족 여행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끌어올려졌던 주가가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좀 빠지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게 주도주를 잡아서 지금 뭐 연말까지 뭐 섹시한 걸 가자라고 한다면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항공, 여행, 뭐 건설 이런 것들은 제가 컨셉을 잡기를 주가 빠질 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주가가 10% 20% 빠져. 그러면 컨빅션을 가지고 더 태우거나 더 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가 중요한데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 국내 1위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게 제일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를 넣으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제 슬롯 여러 개 갖고 있던 슬롯들이 한 국가당 2개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합치는 과정도 발생하면서 인프라 손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위너 테이크 힐 소샤이티 그러니까 이긴 놈이 다 갖는 그런 시장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아시아나항공을 왜 만들었느냐? 대한항공이 자꾸 독점하고 가격 올리면 안 되니까 2위 사업자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들었는데 2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한테 먹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아시아나항공 노선에다가 다 줄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737 같은 어떤 항공기들은 멀리는 못 갑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하와이까지 요 정도 건너다니는 정도 하는데 그런 거는 전부 저가 항공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밑에도 저가 항공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저가 항공 있고 또 개별 저가 항공사들이 막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거의 뭐 마진이 남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두 항공사가 합쳐지게 되면서 호적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가 항공사로부터 오는 도전들이 많은 부분 상쇄가 되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라 대한항공의 화물사업부만 합쳐도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DHL이라든가 화물 운송계에 있어서는 조금 헛기침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더 나빠질 게 없다. 여태까지 버텼으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 치료제가 나오면 본격화된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혹은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도 주로 유럽이나 미주 노선부터 시작해서 비싼 항공권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 지금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항공 화물 운송들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 지금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컨테이너들은 지금 싣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항공 화물 수요라든가 여행 수요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회복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여행도 안 다니고 비즈니스도 안 하고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언제일 거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고 그게 풀려야 됩니다. 뭐 백신처럼 전 국민한테 투샷 거기다 부스터샷까지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나와서 50만 명, 100만 명 정도 한 번에 맞출 정도만 풀린다라고 하면 여행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항공 운임 변화 관련된 거에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이게 어디냐면
싱가포르,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 운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트래픽도 만만치 않겠죠. 예전에 있었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을 이해하실 때는 여행사도 같이 끼워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항공 노선이 뭐 예를 들어서 자리가 100개, 100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비수기와 정기선이 미국에서 서울 샌프란시스코하고 한국 서울하고 인천공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기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 시간 되면 일정한 시각에 맞춰서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는 그런 노선입니다. 뭐 전세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연휴철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비행기 좌석이 꽉 들어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서 그냥 빈 비행기로 가고 빈 비행기로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행사들이나 항공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사하는 딜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나 내년 여름 휴가 때는 미국 노선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가서 항공권을 다 먼저 사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 토막만 내서 8월, 9월 그쪽만 딱 사고 싶은데 항공사에서는 그것만 딱 떼서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수기 것까지 많이 사주면 성수기 것까지 같이 끼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팔게라고 얘기하면서 비수기 물량까지도 다 떨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어떤 결정적인 만약에 합병 승인이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합병 승인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로 남은 게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요 9개국 중에서 반드시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3개는 지금 받았고 나머지 6개 국가가 주요 일본, 중국, 유럽, 미국, 태국 뭐 이런 쪽에서 합병 승인을 내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여행 수요 풀리고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그러면 주가는 바닥 찍고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여행사들이 가서 항공권을 다 한꺼번에 매수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 1분기부터 2분기로 들어가면서 턴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보았을 때 대한항공이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50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대한항공 10조인데 얘는 지금 1.5조거든요. 유상증자 넣어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항공이 치고 올라가서 50%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시가총액이 업사이드로 2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건 대한항공이 만약에 어떤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인수와 피인수가 있을 때는 인수 회사를 사는 게 맞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를 현대건설기계가 샀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를 사는 게 로직이긴 한데 제가 대한항공 입장이라고 보았을 때는 이거 비싸게 아시아나항공 샀는데 여기 있는 노선 정리하고 야를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떤 작게 만드는 거죠. 매출주 줄이고 자기 경쟁 상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 경우와 이거를 시가총액을 잘 키워서 나중에 매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행사들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폐업하고 네. 상장한 기업들이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서 1년만 더 버티자, 2년만 더 버티자 하면서 자본 확충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쪽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공과 여행업계가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쌀 때 지금 시기에 좀 담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항공과 여행 쪽이 이미 좀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주가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재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코로나 직전의 주가 수준만 보면 이거 많이 올랐구나 네네. 차트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사드 보복 이후로 그동안 이제 핏발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뭐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거고 원래보다 이제 가격이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복제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면 약값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치료제가 나오고 우리가 뭐 그걸 먹게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충분히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항공 여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잠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나 저는 뭐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 좋아하시고 뭐 대한항공이 못 가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대한항공 10조짜리 사야 되겠다 하면 거기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가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수준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야들 리스로 다 비행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기 그쵸. 때문에 환율 튀어버리면 주가 빠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충 비용 전가는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지금 80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차질을 더 붙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중미 무역 분쟁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어떤 제품 라인업들이 이제 항공으로 싣고 가는 그런 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손은 댄 하나투어가 있고, 모두투어는 구조조정을 안 하고 다 직원들이고 뭐고 다 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빵 터져주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투어가 조금 더 유리한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투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1타는 하나투어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5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 언더에서 좀 빠질 때 받아보시면 마음 편하게 뭐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영현 부장의 지금 주목할 종목, 항공과 여행 업종 안에서도 지금 사야 할 종목, 아시아나항공과 하나투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 업종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반도체 후공정과 그리고 항공 여행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두 번째 업종 이어봐 볼 텐데요. 지금 민재기 팀장께서는 또 어떤 업종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게임 업종. 게임 업종이요. 네네네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에서는 뭐 과열 국면이다, 아니다, 네. 지금도 괜찮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캐스터가 증권가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민재기 팀장님의 두 번째 픽 알아볼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슈가 많았던 게임입니다. 내년에도 게임 업종은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증권은 내년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15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조금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게임업계의 키워드로는 메타버스, 콘솔, 그리고 콘텐츠를 꼽았는데요. 게임 업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많은 콘솔 신작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K-팝 플랫폼 유니버스를 만든 것처럼 넥슨, 크래프톤, 컴투스 역시 제작사를 신설하거나 기업 M&A를 진행하는 등 콘텐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콘솔, 그리고 콘텐츠 이 세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은 성장성이 큰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임 업체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활용한 신작들의 성공 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 등이 NFT를 활용한 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NFT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연동된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상품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게임 업종 관련 분석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을 들고 오셨습니다. 뭐 NFT, 메타버스를 빼면 지금 할 말이 없는 시장이죠. 근데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 괜찮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괜찮을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되면 결국에는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라든지 로봇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 무인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결국에는 뭔가 이제 재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대선 공약도 보면 주 4일 근무제 뭐 이런 그쵸.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끝나면 또 네. 게임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자본의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즐기는 방법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고 좀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골프도 하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러실 것 같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 즐길 수 있는 우리 게임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아마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메타버스 빼면 사실 뭐 네.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이 가상 세계를 현실감 있게 잘 구현한 이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이제 속속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현실화해주는 기업들이 최근에 뭐 VFX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퀄리티 콘텐츠들은 상당히 이제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이동하는데 근데 이제 5G 통신도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 부분도 가능하게 이제 극복을 해주고 있고. 다들 이제 이런 이제 재미만 추구하고 좀 지금 사실 뭐 현실은 조금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현실에서 이제 도피해서 메타버스 세상에 만약에 많이 빠져버리면 네.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좀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조금 혹시나 좀 늘어난다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동물의 네, 숲. 네. 예, 이제 좀 어린 친구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안에서 철광석도 이렇게 캐고 대출도 가능하고 그런 경제 활동이 플레이 투 원이네요. 네, 어린이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 종류 중에 이 MMORPG라는 게임이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자체가 하나의 월드, 이제 메타버스에 가까운 건데 여기에 이제 P2E 방금 말씀하신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버는 네.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을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는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되고 이를 이제 매도해서 실제로 현금화하게 하는 것.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 NFT 관련된 게임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하는 이유가 네. 게임을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이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한 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만 보면 일단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이제 조정했을 때 샀다가 그리고 오르면 또 팔았다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산다면 상무위까지 쭉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내년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게임을 하십니다. 이제 미션을 매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코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인을 내가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도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팔아가지고 발생하는 수익. 그쵸. 그게 이제 NFT가 되는 네네네. 거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수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P2E는 게임이 아니라 이 코인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익성이 먼저라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 게임이 재미까지 붙어버리면 네. 이건 이제 대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메타버스가 적용된 새로운 월드라면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저는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분명히 여유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우리 핫했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일남 할아버지께서 하신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네. 있습니다. 뭘 해야 좀 재미가 있을까라는 그 대사를 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사람들이 즐길거리를 점점 이제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즐기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아마도 앵커님도 열심히 게임을 하시지 않을까. 네, 저도 플레이 투 네. 원. 네. 네,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혜영 부장님께서는 게임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네. 종목 추천해라 그러면 거기 가야죠. 증권맨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달리는 순간이죠.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 분위기인 네, 거죠. 네.
게임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콘텐츠 업종도 상당히 이제 메타버스 NFT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핫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이브라든가 뭐 네네. S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민재기 팀장의 종목이 너무 궁금해요. 게임 업종 안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 사야 합니까? 네, 저는 위메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요? 네. 사실 위메이드가 가장 많이 올랐죠. 지금 한 3개월 정도 600%, 500%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이 왔기 네. 때문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이걸 말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맞나 좀 싶긴 한데요. 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그 보통 이제 10배가 우리 나면 이제 10배거 이야기를 많이 그쵸. 하고 이렇게 10배가 시세가 나면 그 뒤에는 주가가 이제 조금 좀 재미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메이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는 이제 이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서 미르4 글로벌이라는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8월 26일 날 이제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서버 수는 11개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 서버 수가 211개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하고 있는 유저 수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미르4 글로벌은 잘하면 이 P2E 게임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오. 그런 대작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단순히 수익성만 쫓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첫 게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전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 게임을 통해서 이 P2E 시장을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르4 글로벌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이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장난이 아니죠. 네. 네. 여의도에 많은 분들이 다 네. 위믹스 코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믹스 플랫폼과 이 게임을 연결해서 플레이 투 원 시스템이 적용된 최초의 이 대작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MMORPG는. 그래서 지금까지들은 우리가 유저들한테 돈을 쓰기를 막 강요를 했다라면 지금까지 이 게임과는 전혀 지금까지 게임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에 의해서 게임계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야 그러면 위메이드보다 더 큰 회사들 네.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크래프톤, 네. 펄어비스 네. 이라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만들어내면 그 위메이드 게임은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먼저 출시해서 선점을 한 게임은 충분히 그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렇게 쭉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 미르4라든지 위믹스 플랫폼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엄청나게 수천 분들이 동시 접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미 안정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래픽 같은 이런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쉽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저들이 이동하기는 앞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게임 패러다임의 변화의 선두주자 위메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업종 안에서 저희가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강혜원 부장이 선택한 두 번째 유망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건설업종. 건설 업종. 조금은 이제 무거워지네요. 게임에서 건설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현재 캐스터 저희 건설 업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현 부장님이 선택한 두 번째 종목 건설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로 건설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KB증권은 내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이후 재건축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올해 재개발, 재건축 급감이라는 악재에도 오히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과 대형 건설사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설업의 주가 재상승이 가능한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미 착공 증가 흐름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민간과 공공 모두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 확대 기조에도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는 2년, 수도권은 4년 이상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러한 공급 공백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종목이 메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건설업계 주가에 대해 상저하고 장세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대선 이전에는 인허가 지연과 정책적 분위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진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경기 부양 등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인테리어 관련주도 주택 공급 증가와 함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건설업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건설업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해 주신 위메드의 리스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진단을 받아볼게요. 좀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너무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네네. 살짝 리스크 요인도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게임 내에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그 흑철이라는 것을 이제 재활을 획득을 하면 그거를 그 게임 내 유틸리티 코인인 드레이코라는 것으로 일단 바꾸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드레이코의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드레이코의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게임을 수익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그쵸, 없이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레이코 가격을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요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 가치를 유지시켜 주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드레이코를 가지고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켓이 엑스 드레이코라는 열리나요? 마켓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드레이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마켓이 오픈됐을 때 그 부분이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급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원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당연히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가시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지만 혹시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수급적 요인으로 오히려 주가가 빠져줄 때 그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드의 리스크까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사실 건설 업종 올해 하반기에 좀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내년 대선이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그의 힘을 받아서 정책발 힘을 받아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좋게 보시는 거죠? 네, 뭐 건설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네. 무거우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가벼운 게 있거든요. 네. 드라마 제작사들 뭐 19일 날 이번 주말부터 이제 지옥 같은 거 발표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런 쪽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무거운 건설주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이제 정책의 문제가 뭐냐? 서울 시내가 이제 뭐 민속촌도 아닌데 왜 50년, 60년 된 아파트들이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민중의 어떤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새 집이 없는 겁니다. 뭐 젊은 세대들, 뭐 MZ 세대들은 죽었다 깨나도 바퀴벌레 나오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는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아버지 집이 더 좋은데 거길 왜 가냐? 결혼도 안 할 거고 이런 거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쨌든 새 집이 10년 동안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대부분 진단하는 겁니다. 네. 뭐 5대 광역시 뭐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울 경기도권인데 이 부분에서 개선 조짐이 보일 거다. 그런데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제재들이 모두 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대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정책적 전향을 위해서 대선 공약을 내걸고 그러면 대통령 될 때까지 표 찍어주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공사를 미루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가 이미 땅은 다 사놓은 겁니다. 5년, 10년 전에 사놨는데 분양가를 계산할 때 그 땅의 가치, 거기에다가 건축비 이런 것들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철근값 오르지, 뭐 시멘트, 콘크리트 다 오르고 인건비까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미리 잡아놓고 분양해놓고 나중에 공사비 올라지면 자기가 독박을 쓰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오를 때까지 올려놓고 나중에 분양가를 딱 책정한 다음에 원자재값 내려갈 때 공사 시작하면 그게 딱이니까 분양 다 밀어놓고 혹은 착공 밀어놓고 지금 그래서 전부 공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이때 사면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살 때 항상 왜 개인 투자가들이 올라가는 주식만 쳐다보냐,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게임,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 찾아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 주식들도 예전에는 싼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시크리컬리 돌아갈 때 정책적 모멘텀이 변화되는 순간에 있는 건설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사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설 업종도 10년 동안 비수기였기 때문에 뭐 4대강 파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가 고점 찍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도 다 정책적으로 가둬놓고 있는 5년 동안 다이어트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혹시 대선 전국 이후에 민영이든 공영이든 공급량이 늘어나고 위쪽으로 똑같은 토지 면적의 위쪽으로 높게 쌓는 형태의 어떤 주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건설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외 쪽의 부동산 쪽에서도 회복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유가 비싸지면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바빠집니다. 아, 그렇죠. 걔들이 파이프라인도 갖다 꽂고 네.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줄을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처음으로 받는 데가 한국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네. 파급 효과가 꽤 클 거예요. 이게 뭐 네. 5년 동안 뭐 우리 돈으로 뭐 5, 600조 이렇게 때려박는 공사인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중국 애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필리핀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뭐 헤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공 부분에서는 한국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 인플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4대강 팔 때 그거 다 파는 돈이 22조였는데 미국은 그거의 3배를 매년 때려박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토목 인프라 정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내면 그거 지나가다가 여기 토지 좋은데 택지 개발하가지고 뭐 민영으로 아파트 좀 지을까? 도시 개발 한번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선순환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뒷단에 붙는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적어도 상당 부분 많은 공사 인력들 유럽이든 미국이든 인력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극동아시아 맹주인 한국의 건설업체들의 밀감이 밀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가 부담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그런 부침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수주도 살아날 거고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재기 팀장님은 건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대선 관련해서 이제 양당의 이제 최종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책 관련된 맞아요. 이 공약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건설주에 대해서 네. 쌀 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계룡건설인데요. 계룡건설. 네, 그냥 GS 뭐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러면 큰 건설사 사면 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림, 뭐 DL이죠. 그다음 네. 이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작은 회사들은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 사면 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이 변하고 시의회에서 도장 찍었다라는 소리 들으면 그거부터 그냥 지르시고 네. 그런데 이제 장이 빠질 때 마음 편하게 사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계룡건설이 퍼가 지금 2배 영업이익 기준으로 2배가 언더로 내려가요. 3,500억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퍼가 언더가 2배 미만이거든요. 네. 원래 접어줍니다. 근데 5배까지는 가거든요. 이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이제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부 기관들이 서울에 이제 밀도를 좀 낮추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는 아직 땅이 개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덜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공사들도 많아지고 관공서가 움직이게 되면 그 밑단에 붙는 민영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관과 일을 해야 되는 업체들도 다 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공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급 공사 위주로 했던 계룡건설이 내 브랜드 한번 가져보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 한번 지어볼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마음 놓고 사야 됩니다. 이게 장을 저는 되게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을 계속 쪼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축이 내년 1분기 이전까지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불안하거나 떨어질 때 못 믿는 주식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이 주가가 저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진입하고 빠지면 한 번, 두 번 더 나눠서 더 사셔도 괜찮을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업종 안에서도 지금 사야 할 싼 주식 개종 건설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두 분과 함께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까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들 4개, 5개 또 짚어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한미반도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하나투어, 위메이드, 계룡건설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또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집 연말 전략 지금 사야 할 유망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